전쟁과 관련된 석유 전략의 수많은 반전과 변화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인지 이란 전쟁인지 궁금할 수 있겠네요. 제 대답은 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가 멀리 떨어진 석유 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폭발로 러시아의 수출 능력 약 40%가 마비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제한에서 얻으려던 이익을 사실상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석유 인프라 전략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그리고 왜 그런 변화를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채널에서 이 타임랩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작년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에너지 인프라 작전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초만 눈을 깜빡이지 않고 보면 이 목표물들 대부분이 정유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래커가 2025년 말에서 멈추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두로와 아야톨라 때문에 제 주의가 분산되거든요. 전체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진화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전이 시작될 때는 정유 시설이 올바른 목표였습니다. 정유 시설은 석유 가치 사슬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원유는 정제된 휘발유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제품을 파괴하면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사용된 모든 노동과 자본이 사실상 낭비되는 셈입니다. 정유 시설이 공격에 취약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화성 강한 액체가 가득한 탱크들이 야외에 놓여 있고 누가 성냥만 켜도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론에 대형 탄도를 장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벼운 폭발만 일으키면 되고 나머지는 러시아 쪽 연료와 시설가 처리할 거예요. CIA가 러시아가 복구하기 힘든 정유소의 특정 부위를 발견한 후 전략이 결국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료 탱크 대신 그 부위를 노려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드론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경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야간 방어선 배치를 더 잘 파악해 우크라이나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것이 전 세계 시장에서 공급을 줄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도 이익도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소비자들이 뚜렷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세요. 알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세금 환급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체국마저 소포 배송에 연료 할증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 덕분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블라인드 스팟 피드에서 저는 미국이 비료 부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덜 눈이 드는 측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 피드를 볼지 아니면 내 위치에 더 맞춘 피드를 볼지 전환함으로써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라운드덤 뉴스 샵처 린손 매프스로 가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기능과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스폰서가 되어준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멈추자 크렘린은 유전에서 계속 뽑아올리는 초과 원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은 그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과 원유를 수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유조선 시장은 2022년 이후에 체계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는 유럽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유조선들에게 비교적 짧은 항해였습니다. 이제 그 유조선들은 인도나 중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나라들은 확실히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든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적어도 바브알만다 폐업에서 후티 반군을 피하고 아프리카를 돌아가려는 유조선들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전에는 중국으로 가던 중동산 원유 일부가 이제는 유럽으로 향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티 사태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 모든 공급을 예전과 같은 수송 속도로 유지하려면 갑자기 더 많은 유조선이 나타나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쓸 수 있는 마술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간신히 운항 중인 유조선 한 척을 설득해서 한 번만 더 운항하고 수리를 미루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유조선 한 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 순간 유조선에 실려있던 원유뿐만 아니라 그 유조선을 기다리며 항구에 대기 중인 모든 원유도 사실상 운송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대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두 주마다 발생하는 기름 유출로 인해 연합국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빈 유조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석유는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는 원래 방어가 잘 되어 있고 종종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해 제재와 안전 규정을 단순히 집행했더라면 여기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러시아가 이런 조치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폭격하는 비교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동에 특화하고 유럽은 국제법 집행이라는 매우 유럽적인 일에 특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소박한 성공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이 시기에 계속된 정유소 공습 캠페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25년 말로 가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모험주의가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의 봉쇄, 아니 검역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Sorry, quarantine. 베네수엘라에 대해 더 이상 석유가 그 나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죠. 이번에는 공급 충격으로 인해 유조선 가용성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장들은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정 멕시코 음식의 팬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유조선을 겨냥하는 일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병목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조선 자체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선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렘린이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유조선을 찾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리브의 검역은 단지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채로 빠르게 넘어가고 마두로 특별작전을 지나 미국은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항공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이란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모두가 해협 봉쇄로 인한 치솟는 기름값에 주목하고 있지만 물류 측면에서는 더 미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유조선들은 이미 몇 주째 걸프만 안에 갇혀 있지만 더 많은 유조선들은 감히 걸프만 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일처럼요. 기회가 있을 때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무력화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해 자체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키이우의 전략 기획자라면 이제는 유조선만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초점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준점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 터미널에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출 터미널은 영상 초반의 타임라인에서 잠깐 표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트의 연안 항구를 타격하기엔 거리가 멀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 터미널을 폭파시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는 드론에는 더 큰 폭발물을 탑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탄두를 줄여야 발사체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탑재 중량 계산은 제외하고 우리가 왜 이런 진화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 석유와 유조선 모두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잉 상태가 아니고 쉽게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은 러시아가 보유한 수출 터미널의 수입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결국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셈입니다. 먼저 통상적인 전장의 안개라는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야기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 우크라이나는 발테해를 따라 프리모르스크 석유 터미널로 대규모 드론 공격을 보냈습니다. 공격은 터미널의 정박지를 겨냥했고 당시 선적 중이던 유조선 2척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의 하루 100만 배럴에 달하는 평상시 수출량이 이제는 육지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3월 25일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인근 우스트루가 터미널에 보냈고 일부는 프리모르스크를 다시 한번 타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스트루가 철도 시스템이 끊겼기 때문인지 운영이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선착장에 정박한 유조선에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70만 배럴이 추가로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혼란스럽게 유지되도록 우크라이나는 3월 27일에 우스탈루가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안개는 차치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석유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러시아는 가능해지는 즉시 수출을 재개할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롬모르스크와 오스탈루가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제 수출 능력의 60%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했을 때 94달러 73센트의 60%는 56달러 84센트가 됩니다. 비교를 위해 이란 전쟁 이전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이 67달러 2센트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공격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도 기본적으로 세계 유가를 따르며 우리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변동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 비교는 공정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다른 측면을 분명히 하자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더 나은 상황은 이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석유는 여전히 배럴당 67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발테해 터미널을 무력화했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터미널 공격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미국이 이번 작전을 위해 정보 지원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기름값을 올릴 만한 어떤 일도 하기를 꺼려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 면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돕는 것은 백악관 정책의 중대한 모순을 드러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CIA나 다른 곳의 누군가가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크라이나에 그 정보를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백악관보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정보가 여전히 전달되고 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 작전이 지속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영구히 40%의 역량을 잃은 채로 남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을 때쯤 일부 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리를 방해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 만약 석유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주요 목표라면 러시아가 그에 맞게 방어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비행 경로 중 하나가 러시아의 연합국가 파트너인 벨라루스 상공에서 오래 머문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방공망을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번 공격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두 대가 경로를 벗어났고 한 대는 라트비아 숲에서 나무에 부딪혀 큰 사고 없이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 사진을 보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라트비아 국방부가 직접 제공한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이탈한 드론은 에스토니아 발전소에 굴뚝에 충돌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학습과 반복이야말로 현재 40%가 오프라인이라는 헤드라인을 단순히 40%가 가동 중단됐다는 말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에너지 인프라 공세를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현재 수출 터미널이 러시아의 약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처리 능력의 40%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시켰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훨씬 상쇄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덤 뉴스 샵처 라인선 맵스로 가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연속 28일째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른으로서의 책임들이 저를 압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연속 기록은 지속되는 동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파티 분위기 이어가려면 제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